예,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와 탄핵 정국 속에서 이 시각 현재까지도 6번째 주말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정치, 과연 비상구를 찾을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시계 제로의 전국의 법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배정호 세한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6번째 주말 촛불 집회인데 아직까지도 아주 평화적으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좋게 참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그러니까 서울에도 150만 가량 주최 측 추산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음에도 또 오늘은 좀 과거하고 달라진 게 뭐냐 하면 횃불 시대가 등장을 했어요. 횃불 시대가 등장했는데 예. 또 하나는 또 청와대 가까이 100m까지 허용하는 효자 치안센터까지 근접할 수 있도록 비록 원래 시간은 5시 30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물리적 충돌이 예. 이렇게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로 이번 촛불 시위가 비폭력 평화 시위 기조 아닙니까? 그게 예.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서 한국 우리 집회 시위 문화에 예. 새로운 모습을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외신을 하나 봤는데 예. 외신에 보니까 그 진행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평화적으로 집회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본다. 바로 그래서 이제 그 한 단계 지금은 그 평화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딱 하나 된 마음을 모으는 이런 예. 건데 이거는 외국 같으면 이 정도 모이면은 일부에서는 뭐 일종의 뭐 폭동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세계적으로도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높은 어떤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배종호 교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촛불 시위, 촛불 민심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6주 연속 이 추운 겨울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릴 때마다 지금 인파 참석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는 이제 뭐 190만 했는데 오늘 195만 또 주최 측은 210만이 넘었다 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완전히 평화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나 좀 달라진 것은 이제 이런 시위가 지금 청와대뿐만이 아니고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좀 지난번에는 이제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 하야 그리고 즉각 퇴진을 얘기하고 있고 또 예. 구속을 얘기하고 있고 좀 민심의 분노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 국민의식을 지금 건전한 저항 정신을 통해서 저항 방법을 통해서 지금 표출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 의식이 전반적으로 많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촛불 시위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분석입니다. 네. 예. 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숫자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촛불의 열기 식지 않는 이유 어디서 봐야겠습니까? 촛불의 열기가 식지 않는 거는 일단 촛불 민심의 요구는 명확하게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는데 예. 그게 전혀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이제 물러서든지 뭐 다시 집에 가서 또 집에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럴 텐데 예. 요구는 지금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일종의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통령이라든가 최순실 사태 잘못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 특히 담화문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그게 더 증폭되는 형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이 담화가 그걸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래서 3차 담화에 나와야 될 내용이 예를 들어서 1차 담화 때 나왔으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계속 국민의 요구는 높아지는데 네. 그 담화가 쫓아오지 못해 거기서 상당한 괴리가 생기면서 오히려 더 분노를 더 자극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예. 그 처음엔 최순실 사태로 국정농단 사태로 시작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모아졌고 예. 이제는 오늘 우리 정당에 오늘 가서 새누리당 찾아가도 해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부 또 시위 집회 또 얘는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뿐은 아니라 이 낡은 정치, 우리 사회의 이 낡은 이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인 이러한 적폐들을 이런까지도 동시에 개혁을 하면서 한 단계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 시작하는 요구가 이제 이 속에 또 담겨져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212만
10만이라고 지금 하단 자막에 나왔었고 이제 경찰 측에서는 42만이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매주 거듭할수록 숫자는 늘어나는 것 같고 네네. 과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숫자를 다 예상할 수는 없겠는데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겠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숫자는 앞으로 예. 얼마나 더 많이 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라든지 입장 예. 표명이 국민의 분노를 달래준다면은 시위 군중의 숫자가 줄어들겠지만 네. 전혀 그런 민심을 달래주지 못한다면 200만이 300만이 될 수도 있고 400만이 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덴버대 정치학과 교수에 따르면 이제 체노월스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법칙에 따르면은 시위 군중이 3.5% 전체 인구의 3.5%가 넘어서면은 예. 이미 그 정권은 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175만 명입니다. 5천만 명 잡으면은. 예. 근데 이미 오늘 이제 인구 수가 시위 군중 수가 200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제 벌써 190만이고 계속해서 넘기 때문에 예. 사실상 박근혜 정부는 유지하기가 힘이 들다. 이 체노월스 법칙에 따르면은. 예. 근데 또 이 법칙이 또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시위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우리의 촛불 시위를 보면 굉장히 지속적이지 않습니까? 예. 6주 연속 겨울에. 예.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갈수록 더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이게 평화적일 경우에 예. 이 혁명 또는 시위가 성공할 확률이 2배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숫자를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요. 소설가 이문열 씨가 촛불 집회 가지고 아리랑 축전이라고 표현을 했다면서요. 그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리랑 축전이요? 예, 예.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그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문열 씨의 그 아리랑 축전이라는 게 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예, 좀 예.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먼저 이제 앵커님이 얘기하시면 우리도 네.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이문열 씨가 촛불 집회를 북한의 아리랑 축전에 비유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일종의 이제 막말이다 이렇게 촛불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비유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제 이문열 씨라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예. 대표적인 이제 보수 이제 작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이제 보수의 입장과 기조를 은유적으로 또 완곡하게 대변한 것이라 보고요. 예. 그렇다면은 그런 게 지금의 성남 민심의 흐름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아리랑 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한 거는 하여튼 잘못된 거고요. 오늘 보니까 윤창중 이 박근혜 정권의 초대 대변인된 윤창중 전 대변인도 오늘 네. 박사모 집회에 나가가지고 일종의 이제 이 종북 세력과의 뭔가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요즘에 이 100만 이상이 참여하는 촛불 시위를 예. 이런 일종 나중에 이념의 잣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된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예. 이번에 이 촛불 집회는 박근혜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 측면도 있지만 예. 이 보수 세력의 대위기를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보수 세력 이 보수 정권 10년. 그러니까 현재 사회에 쌓인 이런 것들을 다 개혁하자는 요구가 담겨 있지만 10년에 대한 피로감도 담겨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그러한 약간 우파적, 굉장히 강성 보수적인 예. 이러한 그 주장으로 뭘 해가지고 이 사회 먹힐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보수 세력은 이번 내년에 대선에서 대등한 경쟁을 하려면 예. 새로운 보수 세력의 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소위 야권과 제대로 경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네. 잠시 이문열 씨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촛불 집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 단순히 이제 시위에 참가하는 이제 군중들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시위를 계속해서 허락해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사법부 하면은 사실 체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계속 경찰에서 집회를 금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계속 집회를 허용을 해줬어요. 예,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1,300m에서 900m까지, 예. 그리고 200m까지, 오늘 드디어 청와대 100m까지. 이게 청와대 100m가 왜 청와대 100m냐면은 현재 시법상 청와대 관저에서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보루,
그리고 우리 체제의 보루 그리고 보수적이라는 이 사법부에서 계속해서 예. 법이 허용하는 최대 지점까지 최근접 지점까지 시위를 허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도 이런 민심하고 같이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어받아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100m까지 허용이 됐잖아요. 예. 집시법의 최대치까지 허용됐는데 이제 원래 집회 주최 측은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행진을 하겠다 그랬는데 분수대 앞은 쟀더니 뭐 100m 이내라고 경찰이 주장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m 지점 되는 게 뭐냐면 효자 치안센터라고 했는데 예. 효자 치안센터가 대통령 본관 대통령 관저하고는 570m 거리고 예. 그다음 본관 대통령이 원래 근무하는 본관은 400m 거리예요. 이제 밤에는 이제 본관에 있지는 않죠. 예, 예. 이제 관제에서 이제 TV로 이거를 볼 거라고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 보면은. 예. 그런데 거기서는 이 민심이 쩌렁쩌렁 아마 전달될 겁니다. 다 들릴 것 같은데. 570m면 왜냐하면 옛날에 그 이명박 정부 첫 해 때 광우병 예. 촛불 집회 때 보면 그때 근무했던 청와대 수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다 대기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저녁에 들었는데 이게 산에 이제 뒷산이 있으니까 또 울려가지고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굉장히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은 그때는 광화문이 그게 1km 정도 되는 거리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은 뭐 가서 100m 가까이까지 이제 저녁 되면 이제 청운동 효자 주민센터 하면 200m 거리 있지만 거기서면은 아마 민심이 가감없이 전달될 것인데 네. 그걸 잘 듣고 대통령이 진짜 마음을 비우고 예. 내려오는 이런 자세를 잘 보여야 예. 여러 가지 시국 수습이 풀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비상근무 체제에 임하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도 있을 텐데 글쎄 청와대에서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혹시 어떤 전국 해법이랄까요? 이런 걸 모색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지난주에 3차 담화를 통해서 국회가 합의하면 예. 언제라도 물러나겠다, 이제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는 혹시 여야가 그럼 합의 안 하고 국회가 합의 안 하면 계속 그럼 하시겠다는 건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여당은 4월 퇴진으로 이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당문으로 확정. 대통령이 그거는 아마 늦어도 4월까지 하겠다고 하는 의견은 존중한다, 받아들이겠다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2선 퇴진을 그 사이에는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총리가 있어야 되는데 황교안 총리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해서 합의를 이야기할 텐데 문제는 야당이 지금 임기 단축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럼 그거를 야당이 내놓지 않았을 때 여야가 합의 안 돼도 내가 그럼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거를 표명할지 이런 것도 고심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탈당이라는 것도 또 방법이 있어요. 탈당 같은 것도 해야 확실하게 새누리당과 절연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오늘 또 촛불 민심을 통해서 더 확연하게 조속한 퇴진이 더 강하게 분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할 거로 보입니다. 네, 헌정사상 최대 촛불 민심에 아직까지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등 지금 참모진들이 굉장히 수습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도 봤지만 오늘 촛불 민심 급기야 여의도로까지 향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사 앞에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있었고요. 항의 얘기도 있었는데 새누리당의 이렇게 분노한 그 핵심적인 요인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이제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 몸이다, 한 세력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국정농단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이런 분들이 다 책임이 있지만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게 새누리당 아니냐. 그런데 지금 민심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자꾸 즉각 퇴진보다는 시간 벌기. 그래서 시간 벌기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다시 반격을 해서 또 장기적으로는 다음 대통령을 또 만들어서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그런 걸로 계속 느끼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아니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촛불 민심에 나타난 것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지금 촛불 민심에서는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퇴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퇴진 이후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크게 3대 위기입니다. 하나는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저성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업도 어렵고 특히 가게들은 부채가 1,300조가 됩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따라서 못 살겠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20년, 30년, 100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권의 해법이 나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민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즉각 퇴진인데 정치권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 촛불 민심, 촛불 민심의 요구와 이제 정치권은 약간의 괴리가 있는데 약간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촛불 민심은 뭐냐 하면 즉각 퇴진이고 또 하나는 이거를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라 그동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최순실 잘못한 거 관련해서 대통령이 정치적 처벌을 일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적 처벌은 재임 중에는 불가능합니까? 이제 퇴임 이후에는 형사적 처벌, 사법 처리가 가능합니다만은 예. 그럼 정치적 처벌 중에 방법이 이제 탄핵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즉각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탄핵을 통해서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자는 게 이제 민심의 요구인데 예. 현재는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 이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질서 있는 퇴진은 대통령을 명예롭게 퇴진한다는 측면보다는 아마 이런 거는 있어요. 이제 앞으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예. 이제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뭐 처벌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미래에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의 정치에 있어 중요한 거는 예측 가능성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정치의 이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 그러려면 대선 일자가 정해져야 대선 주자들도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도 다 100m 달리기든 마라톤 42.195를 달리든 어느 정도 거리를 알아야 그걸 호흡 조절해서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대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그런 민심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예. 대선 일정을 조정하는 측면도 필요하다. 그럼 대선은 언제가 적당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탄핵과 함께 예. 일정을 투명하게 하는 논의도 정치권에서 그걸 잘 담아서 민심의 목소리를 담으면서 네.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탄핵안이 일단 발의가 된 이상 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표결까지 가게 될 텐데 이 표결 전망이 갈수록 오리무중이잖아요. 새누리당 비박계 이제 그 입장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캐스팅부터인데 글쎄요. 7일까지 제안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그 4월 퇴진 이선 후퇴. 오늘 민심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좀 수용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근거가 뭐냐면은 1차, 2차, 3차 담화를 보면 분명합니다. 3차 담화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죄가 없다. 예. 다만 죄가 있다면은 최순실 등 주변인들을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다. 나는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한 적도 없고 사심을 가져본 적도 없다. 다만 국가를 위해서 했을 뿐이다. 예. 이거는 법적으로는 무죄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무죄인데 왜 물러나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뒤집으면 무죄니까 물러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에는 계속 그런 거 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탄핵이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3일 날. 예. 그래서 이제 9일 날 표결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표결이 들어가려면 이제 3분의 2가 넘어야 되니까 2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야당은 아시는 것처럼 172명입니다. 그래서 28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비박계가 대략 한 4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숫자가 한 3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세력이 합치면은 탄핵이 표결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박들을 반드시 설득을 해서 예. 탄핵에 동참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비박이 요구한 것이 7일 오후 6시 이전까지 네. 확실하게 이선 퇴진을 밝혀라. 네. 본인이 직접 밝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수용을 해줄 거로 봅니다. 다만 방법과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번에 제가 볼 때 대국민 담화보다는 그 비박계 대표들 내지는 또 다수들을 만나서 회동하는 형식으로 해서 네.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면서 호소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분들을 탄핵 대열에서 이탈시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안과 여당 비주류 간 회동 청와대에서는 아직 뭐 공식적인 일정을 확인해주지 않은 상황인데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처음에 그 정무수석을 통해서 비주류 의원들한테 한번 만나는 게 어떠냐라고 가볍게 제안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주말 내일 일요일이죠. 그다음에 주초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도 아마 밝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들과의 무슨 간담회도 뭐 거론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예.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국민 담화를 통하든 뭐 어떻든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대국민 담화는 계속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탄핵이 지면 직무정지가 되니까 사실 그런 것도 불가능해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떻든 지난번에 제안한 국회가 합의하면 퇴진하겠다고 하는 걸 진화된 네.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특히 비박계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당론을 존중하겠다 4월까지 퇴진하겠다는 거를 근데 이제 그 여야가 합의한다면 그 전에도 퇴진할 수 있다. 내년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은 1월 퇴진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인데 더 늦어지는 건 불가능한 거고 예. 그거 함께 또 하나의 분명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대통령을 또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상 완전히 이선 후퇴해서 총리한테 권한을 넘겨주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요구될 수 있는 게 탈당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진전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촛불 민심에서 더욱 그렇게 강하게 조속한 퇴진의 목소리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아마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7일 그러니까 비박계가 요구한 그 7일이라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7일까지는 그 7일 이전도 가능하고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오늘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7일 이전에 박 대통령이 뭘 던질 건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글쎄요, 함정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 네. 함정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함정이란 표현은 이번만 쓴 것이 아니고 덫이라고 많이 좀 표현했어요. 3차 대국민 담화 때도 우리는 큰 함정에 빠졌다. 예, 예. 무서운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함정은 맞아요. 3차 때도. 왜냐하면 탄핵을 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지금 야당끼리도 우왕좌왕했었고 또 결국 비박의 김무성 사실상 좌장이 자기는 탄핵하겠다라고 총대를 맸다가 예. 30시간의 법칙에 그냥 그대로 맞춰서 결국은 철회해버렸는데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선택은 자기 임기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기를 조기에 물러나더라도 최대한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탄핵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조기에 퇴임을 하더라도 신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예.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안 물러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현재 민심상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박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비박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걸로 하지만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명료한 답변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또 여야 간에 그리고 또 야당 간에 또 분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저는 조금 공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 게 예, 어떤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고 목표는 임기를 채우려 할 것이다라고 예, 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국회가 합의하면 물러나겠다 했지만 합의 안 되면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이제 한 거잖아요. 예. 저는 아니 뭐 임기 채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 현실적으로는 예. 불가능하고 네. 대통령 본인도 그거를 포기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 임기를 채우려고 하는 순간 내년 대선은 치르기도 전에 게임이 끝나버려요. 사실은. 그 대통령의 순간에 물러나겠다고 한 말도 뒤집고 이러면은 네. 뭐 그 표가 보수 쪽에 올 표가 있겠습니까? 갈 표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임기 이제 명예로운 아마 이제 중도 퇴진을 바라고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가급적 명예롭게 예. 그리고 이제 가급적 퇴임 이후에도 사법 처리를 덜 받는 쪽으로 그걸 예. 원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 정권 재창출을 굉장히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그랬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당시는 박근혜 후보가 되기 전이었죠. 얼마나 사이가 앙금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정권 자충을 위해서 손 잡자고 해서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는 박 대통령은 자기의 빨리 어느 정도에서 물러나줘서 이 대선 판을 열어주는 게 그런 유리하다. 예.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지금 저 네. 김강덕 부장께서 제 말을 약간 오해했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기를 채운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만 있다면 선택지를 얘기한 겁니다. 아, 예, 예. 본인이 선택할 수만 있다면은 자기는 임기를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또는 안 되면은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기에 물러나더라도 최대한 예. 오랫동안 버티면서 예. 대통령에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러다가 반격의 기호가 오면 다시 반격해서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제 자기가 뭐
탄핵은 정말 원하지 않을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 어떻게 타결해서 명예롭게 물러나는 것 이런 것에서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말을 드리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수가 나오니까 자꾸 이쪽이 분열되고 정치권 전체가 어지럽게 되니까 국민들은 또 촛불 민심은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로 정직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처칠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따르면은 정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그런 게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 했는데 지지율이 4%입니다. 계속 4%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촛불 시위 군중 숫자는 지금 200만이 넘어졌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예. 국민의 민심에 맞는 정직한 자세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 그게 대통령이고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향후 전국 이제 사실상 조기 대선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선 주자들의 유불리도 상당히 많이 따져볼 것 같고 이게 그렇다고 이게 지지율도 지금 예전에 어떤 그 3강 구도는 완전히 깨진 상황이잖아요. 주자들의 계속 이름도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아무래도 어떠한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이 사람에게 유리한 전국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대선 전국은 조기 대선 전국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게 됐고요.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통하든 탄핵을 통하든 예. 저는 이제 이 일정대로 되면은 내년 대선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야권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선이 이르면 이룰수록 유리하다. 야권에게는요? 야권에게는. 네네. 여권은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예. 지금 여당이 유리하다고 현재 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보수의 위기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인데 신발끈 맬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제 저 여당한테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즘에 좀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먼저는 단순히 여권과 야권으로 하기에는 예. 알다시피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들어서 지지율을 계속 상승하다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급부상을 하면서 지금 오차 범위 내로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와서 추격하는 양상. 예. 소위 옛날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까지 해서 이제 3위였는데 이걸 예. 제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크호스의 이 지지율 상승세가 빠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현재 너무 조속하게 열리면 판이 어떻게 굴러갈지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네. 전 대표는 원래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러한 그 스포트하면서 달려오고 있어서 예. 지금 빨리 하는 게 좋은지 적정한 시점에 하는 게 좋은지를 아마 예. 판단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성남시장 언급을 해주셔가지고요. 인기 요인이랄까요? 무서운 기세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먼저 말씀하시죠. 네, 먼저 말씀. 저는 이제 김광덕 부장님과 약간 견해를 달리한 부분이 김광덕 부장님은 조기 대선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4월 빠르면 아니면 6월에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지금 이게 불투명합니다. 조기 대선 전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예. 또는 탄핵 당하거나 합니다. 근데 스스로 물러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탄핵도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지 물러나지 않으려는 게 본 마음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법적으로 확실한 조기 대선의 장치는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직무 정지를 시키고 예. 그다음에 대선을 치르는 건데 과연 지금 탄핵이 가결이 되겠는가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박계를 설득하면 탄핵에 필요한 3분의 200명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조기 대선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러나 이제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민심이 승리할 것이다. 6.29 선언을 이끌어냈듯이 예. 4.19를 이끌어냈듯이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갈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벌어지니까 저도 이제 순리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야권 전체에 유리한지라는 부분도 야권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선두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야권 후보들이 지금 조기 대선을 다 원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만이 예. 지금 하루빨리 대선을 해달라.
그럼 자기가 이기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추미애 대표가 1월 퇴진을 얘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게 헛발질이 됐고 어떻게 보면 속내를 들킨 거고 너무 정치적인 거리로 흐른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 정계 개편이 또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과연 보수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또 이 정계 개편을 통해서 제3지대에서 비문 그리고 또 비박 또는 이런 중도적인 세력들이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서 예. 거기서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면은 대선 판도가 완전히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이제 대표를 비롯한 전 대표를 비롯한 이제 추미애 현 집행부 측에서는 이제 빨리 조기 대선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번 아까 질문한 거 한마디는 대답을 해야죠. 네, 네, 이재명 시장이 뜨는 이유가 뭐냐? 이재명 시장 뜨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쉬운 말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 이제 그 시민들의 분노를 담아서 그런 게 이제 그래서 트럼프하고 공통적 측면이 있죠. 이념은 다르지만 그런데 과연 그 돌풍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저는 문재인 전 대표는 그걸 차별하기 위해서 좀 큰 바위 얼굴 같은 모습을 보여서 진짜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예. 소위 말해 사이다로 같은 페이스메이커 예. 역할을 하는 사이다로 그치게 하고 자기가 고구마 역할 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고구마가 아니라 큰 바위 얼굴 같은 모습을 문재인 전 대표가 또 보여줄 수 있느냐 예. 이런 거에 하여튼 상호 관계가 달렸다고 봅니다. 저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애초에 대선 후보 반열에도 없었어요. 근데 최초에 갤럽에 한 1% 들었더니만은 올라가지고 지금은 15%가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선 후보 군이 바뀌어버렸어요. 예. 지금 현재는 지금 반기문, 문재인, 이재명 이제 빅3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분이 지금 치고 올라와서 대선 전체 판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예. 그럼 이재명 시장은 왜 이렇게 돌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김 부장께서 트럼프를 얘기했는데 본인은 트럼프 노 땡큐 나는 샌더스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자 몸조심하듯이 본인이 가장 유리하니까 이대로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몸조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과 자꾸 유리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은 나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네. 그래서 내가 할 말 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과 대중과 민심이 원하는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와닿아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제 빅3 안에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선 레이스에서 큰 돌풍적인 변수가 될 거로 봅니다. 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기 요인까지 저희가 한번 분석해봤고요.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배종호 세한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